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안개가 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의 원인은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하셔.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부 운전자는 안개 낀 지역에서 안 보이니까 라이트 켜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트가 지나치게 밝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개의 빛이 반사돼서 시야를 흐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순리에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리에 따르는 것, 이런 자세가 진정한 현명한 삶의 자세겠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분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하면 그냥 차기 정부로 넘겨요. 그냥 복잡하면. 네, 미루자 증후군, 연기 증후군이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가 없던 일이 됐는데요. 크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원래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데서 반대가 나왔죠. 일단 연장 근로, 휴일 근로로 임금을 보전하던 근로자들이 반대를 했고, 일자리를 늘리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국회가 뜨거워하면서 일단은 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대선 이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도 무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원래 5당 원내대표 등에서 이 상법 개정안 안건을 올려서 오늘하고 30일에 3월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그래야지 상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어제 원내대표회동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4월달 가면 이제 대선 구도가 되잖아요. 대선 전 처리가 물 건너가고 이것도 역시 다음 정권으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대를 해서 진통을 겪어왔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 일단 넘기자. 결국에 이것도 결정장에 연기 증후군이 적용을 한 거죠. 이거 보면 참 결정장애가 많아요. 우리 사회 도처에. 맞습니다. 일단 항상 정권만 임기말 되면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대선 정부가 맞물리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뚝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손해율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 한 용어죠.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에서 본인들의 어떤 수입이죠.
자기들이 네. 지급해야 할 비용,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상률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한데 손해율이라고 해서 손해율이 80%. 이 말은 뭐냐면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80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20만 원이 보험사 입장에서 이익인 거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험 손해율이라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작년 2월에 비해서 8.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만 원 이상 더 벌었다는 거고요.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한 달 전에 비해서도 5% 이상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 지난 2월이 겨울이었는데 겨울치고 날씨가 따뜻했고 이 손해율 보험 사고는 사고가 덜 날수록 보험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 눈비 많이 오는 달은 손해율 엄청 올라갑니다. 왜 우리 비 오고 눈 오면 사고 엄청 그렇죠. 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많으면 손해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차를 도심에 덜 끌고 오기 때문에 사고가 비교적 덜 나죠. 물론 교외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건 사고 횟수가 적지만 큰 사고입니다. 사실. 대신 여기는 약간 천재지면이 있는데 뭐 손해율 떨어졌으면 보험료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절대 안 내리죠. 손해율 떨어지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저한테요? 5월 달엔 손해율 뚝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 맞습니다. 빨간 날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보험사들도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고 있는 5월입니다. 그 참 아기 다리 고기 다리라는 거는 아주 그 신선하게 들려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 죄송합니다. 한 예. 40년 만에 듣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제 나이를 공개해버렸네요. 예.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부도 처리된 서적 도매업체죠.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에 팔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저는 사실 종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종이신문에 종사하고 책도 되게 아끼는 사람으로서 송인서적을 상당히 좋아했죠. 근데 왜냐하면 도매 전문 서적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전국에 있는 책방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올 초에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제 회생을 시키겠다 결정을 했고 누가 인수하겠느냐라고 해서 인터파크 온라인 서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인터파크가. 그래서 이 도매 서적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조건부 계약을 23일에 맺었습니다.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일단 송인서적에 물려있는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28일 오늘이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새 주인을 인터파크로 하겠습니다. 매각 조건, 인수 조건이 괜찮습니다. 채권, 그동안 채권 물린 거, 어업 물린 거 어떻게 보상하겠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정할 텐데 다 동의를 할지가 가장 걸림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종이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읽잖아요. 예? 이거 그냥 읽으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뉴스도 신문으로 보는 게 이게 일목요연하지 뉴스를 백날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기사만 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데 이 종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어릴수록 그렇지 않아서 약간은 제가 걱정이 되죠. 예. 저도 이 기사 보고서 참 눈여겨봤는데 이 왜 자신의 직업의 만족도 말이에요. 네. 배 입출항을 돕는 도선사가 두 번째더라고요. 1위가 판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직업. 예? 그것도 다른 기준이었는데 일단 종합 만족도로 봤을 때 이런 걸 물어요. 월급, 근무 조건, 평판. 국내 621개 직업 종사자한테 물었습니다. 거의 2만 명 대상으로 물었고요. 뭐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래서 총점을 매겼더니 1위가 판사였고 2위가 도선사였는데 도선사는 아시는 것처럼 선박을 배를 끈다는 거죠. 입출항 때 도우는데 연봉 1억 원대, 억대 연봉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3위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는 교수님 같은 8위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왜냐면 제 직업이니까. 만족도를 올리려면 대학 총장하시면 됩니다. 학장하시면 됩니다. 저 근데 별로 4위로 껑충 오릅니다. 4위로. 예. 그리고 이제 기자를 저도 찾아봤어요. 621개 직업이잖아요.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100위 안에는 없습니다. 100위 안에는 없어요? 예, 아마 10몇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직업 기준을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권해줄 수 있느냐. 맞아요. 교수님은 권장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권장은 해주고 싶지만 시대는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 줄기 때문에 대학이 상당수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사실 전임 교수를 뽑기는 힘든 상황. 그래서 이제 겸임 교수, 초빙 교수, 특임 교수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강사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수님들을 모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괜찮은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성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선사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건 좋죠. 예. 근데 이제 판사도 그러니까 가장 권해주고 싶은 직업을 물었더니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은 직업이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권장해주고 싶다였고 판사는 여기서도 2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라는 거를 잴 때 지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회과학에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내 자식이 어떤 특정 지역 사람과 결혼시킬 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사회적 거리 재는 건데 직업도 마찬가지죠. 기자는 정말 거리가 머네요. 예. 거리가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자, 그리고 주요 국가 중에서 배우자를 잃으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 평소에는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는데 정말 어떻게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느끼는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그 교훈을 알게 되는데 미국 미시건대가 이제 주요 국가의 그 배우자 사별 후의 우울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뭐 유럽, 중국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배우자의 사별 전과 그리고 사별 후의 우울감 상승폭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인이 뭐 그냥 압도적으로 1위였답니다. 미국의 2.6배였고 영국의 2.9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리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교수님과 제가 여성보다 남성이 느끼는 우울감이 훨씬 크고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여성은 사별 후 1년 지나면 잊어먹어요? 예, 잊어먹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잘 산다는 거고요. 네. 한국 남성은 2년 후까지 우울감이 최고치를 보이다가도 그게 계속 갑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도가 높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죠. 가슴이 먹먹해지나. 예. 그리고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해요? 예상대로 안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증시와 외환 시장인데 예.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이미 올렸고 연내 2번 더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2번 올리겠다라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번 트럼프 케어, 오바마 케어의 변형이죠. 이게 태자를 맞았잖아요. 네. 트럼프 정부가 정책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 원화 가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작년 12월만 해도 1,2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1,100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달러에 계속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강달러 될 거라 생각하고 폭망했다라는 거죠. 3개월 동안 입은 한 손실만 원금의 10% 수준이고요. 아이고, 예. 석 달 사이 운명이 바뀐 건데 근데 투자는 늘 긴 호흡으로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앉아서 기다려라. 주저앉아서 기다려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호흡 짧게 호흡할 게 아니죠.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 장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널 F. 가래에도 미널 F. 목 아파도 맞다, 미널 F. 모두 역시 미널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널 F. 경남세야.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타인으로 인하여 사사건건 마음이 흔들리는 너는 너무 예쁜 꽃이 아니던가. 모든 꽃은 옅은 바람에도 나부낀다.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니 흔들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빛에도 굴절이 있고 소리에도 왜곡이 있다. 무릇 모든 소중한 것들은 가벼운 빗소리에도 여간 잠들지 못하는 법이다. 오늘은 김민준 작가의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가운데 한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이혜선 리포터입니다. 바로 어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들었는데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질질 끌려지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태극기나 촛불이나 서로 이렇게 니 잘났니 나 잘났니 그런 거 없이 좀 빨리 깨끗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우리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또 기각된다거나 그러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국익이 걸린 문제고 또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요? 민심이 천심이고 하니까 빨리 정리되고 경제도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한 거는 검찰을 믿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으로 뽑아진 몇천 명의 국민이 지지했던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손으로 끝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찹찹하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죠. 지난번에 탄핵될 때도 당연한 것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구속은 당연히 돼야죠.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비서관이라든지 다 구속돼 있는데 본인이 그게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당연히 책임지고 죄를 지으면 꼭 그렇게 뭔가 좀 처벌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금석이 되는 그런 기회가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으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침이면은 결정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받았고요. 그리고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여부가 확실히 밝혀진다는 건데. 자, 근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1997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엔 심사 없이 그냥 영장 청구로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요. 자,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과연 구속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장 청구의 이유부터 우리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부터 금품도 수수하고 또 기업 경영의 자유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권력 남용적 행태, 그리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 같은 것을 임의대로 누설한 것에 대해서 매우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사실 13개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또 전에 또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증거인멸한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개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형평성에 관한 겁니다. 지금 뇌물 공여자로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범죄 사실의 정점에 있고 공범으로 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그것은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취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딱 영장의 어떤 청구 기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 문제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검찰이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는 결국 증거가 충분하다는 건데 그 충분한 증거 지금 뭐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인멸할 게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증거인멸 우려?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물론 뭐 굉장히 증거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증거 부인하는 경우 이제 증거인멸 염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적 증거든 인적 증거, 즉 사람의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범 전 수석이나 정호선 전 비서관의 어떤 진술 자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증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사실은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언뜻 보기에는 뭐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더 추가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이미 제출된 증거 또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영장실질심사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10시 30분이죠. 네.
맞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기 대통령이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안 나갈 수도 있기는 있겠습습니다만 나가는 게 좋겠죠. 본인이 영장 심사 그러니까 판사 앞에 서는 걸 포기하면 예. 뭐 안 나가도 됩니다. 불리합니까, 근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예. 그 앞에서 뭐 자기 변론을 한다고 해서 꼭 뭐 유리하고 나가지 않는다서 불리한 건 없는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서면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서면에 쭉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검찰이 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러한 자료만 넣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면이 좀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어도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나가서 직접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이제 어디서 많이 나가게 되면 어디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영장이 신청이 돼서 검찰에서 영장 신문기를 잡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제 구인자라는 게 바로 발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장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검찰청이랄지 어디 나와서 대기하라 이제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영장 심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 심사 끝나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서울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와 같이 아니면 이제 검찰청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 이제 미묘한 부분을 한 가지 설명드리면.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이전에는요, 이재용 부회장 전에 그런 경우는 이제 검찰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위치해야겠다고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 법원서 그걸 존중을 일반적으로 해줬죠. 근데 지난번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 사무실에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서 아니다, 구치소로 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사실은 강제 구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영장 신문이 일단 기일이 정해지면 이제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강제 구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애우상의 경비 경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인이 집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까지 보내지는 않고 검찰청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구속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영장 발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그리고 이제 형평성에 관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뭐 충족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법원서 제일 이제 발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이제 소명이 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특검에서 이미 수사가 수없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뭐 충분하다. 그렇다면 법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든 불구속되든 기소는 되는데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어요? 뇌물수수 혐의. 그죠? 네네, 그렇죠. 예, 예. 만일 이 부분이 인정되면 형량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1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만약에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하면 12년 이상의 선고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12년 이상인데 사실 뇌물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직권남용이랄지 강요도 있고 뭐. 강요, 미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하면 최대는 한 45년, 그러니까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45년이고 또 무기징역 선고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죄가 된다고 하면 형량이 12년 이상 될 가능성이 크죠.
예,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물론 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재 수사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민정수석실 산하 3개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서 뭐 강제로 가져온 것이 없고 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에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사임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약간 유의미한 증거들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에서 지난번 영장 청구한 범죄 사실에다가 보강 수사를 했고 또 본인의 개인적 비리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특검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뭐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특검에서도 이걸 보강 수사에서 영장 청구하면 뭐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박 전 대통령 기소 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더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요. 박관천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십상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추가 폭로의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운영 문건 파동에 있어서의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재수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또 수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 적어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의의 문건 사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때 이미 상당히 태동이 돼갖고 약간 진행이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의 문건 자체가 사실은 원래 실체의 진실보다는 문건 유출로 가는 용도 참여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근데 사실 정의의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수뇌부와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실세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느냐 그걸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됐어요. 예. 문건 유출만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검찰 자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런 진실을 좀 밝혀야 할 그런 어떤 재수사랄지 아니면 뭐 특검이 됐던 뭐 그런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60.2% 득표율로 1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분석해보고요. 각 당의 경선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60.2% 문재인 후보의 60.2% 득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위를 했더라도 한 50% 내외였다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호남의 확실한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에 계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뭐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이제 시사하는 발언도 한 바 있어서 그것이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도 높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이제 차단했다 이렇게 했다는 이제 정치적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호남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후보라고 하는 꼬리표를 상당 부분은 이제 떼어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둘 다 선택했다? 호남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호남이 어떤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네. 두 개의 카드를 다 살려놓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분석에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정도로 이제 일반 이제 유권자 아무리 이제 호남의 전략적 호남이 아무리 호남 분들이 똑똑하더라 이 사람들 살려놓고 선거라는 것은 어쨌든 한 명 아니면 아무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에 이제 동의하기 힘들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양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양쪽에 이제 중복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의 열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어쨌든 젊은층 또는 중년층까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현장 투표에는 뭐 장년층이라든가 고령층 중심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표출을 했다.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별개의 선거인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은 이제 지지를 보내서 나온 결과.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아주 매우 이제 높게 나타나는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구성이 애초부터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심이 호남 민심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호남에서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각 당의 지지층 중에서 열성적 지지자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의 어쨌든 여론의 일반적인 흐름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호남 여론을 호남 민심을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식당을 하는데 이 식당 좀 처분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식당 누가 보러 온대. 그러면 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왁짝왁짝해가지고 뭐 저기서 줄도 서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약간 좀 비슷한 게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쨌든 그것을 더 해서 유리한 쪽으로 더 확대를 할 텐데요. 어쨌든 아직 이제 호남 민심의 유동성은 그래서 살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 있고 또는 안철수 또는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지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60% 득표를 이번에 보였습니다만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한 70% 내외의 득표를 이제 보였는데 이게 이제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맞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경쟁 구도가 호남에서 나타날 가능성, 다시 이제 호남 민심이 이제 양분되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호남의 야권 성향이 있고 정권 교체 기류가 강하지만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과거에 호남에서 90% 이상 본선에서의 득표를 보였거든요. 대선에서. 근데 아마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근데 안희정 지사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3배 차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사실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죠. 예. 안희정 20%, 이재명 19.4%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경선의 특성상 조직세가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안희정 지사 캠프의 호남 조직세가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우적 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득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문재인 캠프 확실하게 어쨌든 조직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호남에 이제 서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존재 이것이 안희정 지사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의 장년 고령층에 있어서의 선택지에 안철수라고 하는 선택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 이른바 이제 반문 정서를 지니고 있는 호남의 이제 민심 중에서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 안희정 지사에게 어떤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출하거나 또는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좀 안철수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지의 존재로 인해서 제약이 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 측면이 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호남에서의 제약 득표율 제약에 낮은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시장도 선전함으로써 2위를 누가 하느냐 이것이 이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다만 이제 1위 주자가 바뀔 가능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아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그래서 것 뭐 같습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도 적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정당 오늘 바른정당이 대선 후보 결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미 1월 19일에 했죠. 심상정. 바른정당이 이제 오늘 이제 후보자 지명대회를 열고요. 그래서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는데 어쨌든 선전을 보여왔던 유승민 후보가 남경필 후보보다 이제 우세해서 후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3월 31일 마지막 날 후보를 선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4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사실상 이제 결과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은 그 다음 날인 4월 4일 나오는데요. 지금 각 당의 상황을 들어보면 1위 주자와 2위 주자의 격차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이변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안개가 낀 하루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안개가 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